일본의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글 한 줄 못 읽던 아이가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문자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한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리입니다. LA에서 태어난 재미교포죠. 아버지는 한국계, 어머니는 일본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남들과는 다른 외모 때문에 질문을 받곤 했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단순한 질문에도 저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인이라고 하기엔 제 피부색과 외모가 달랐고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하기엔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인지 저는 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싸웠어요. 명문대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도 일본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영어만 유창했죠. 대학에서 다양한 언어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정작 제 뿌리와 연결된 언어는 배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끔 한국어로 말을 걸어도 영어로 대답했고 어머니가 일본어로 노래를 불러도 그저 낯선 멜로디로만 들렸습니다. 언어의 벽은 곧 정체성의 벽이 되었어요. 도쿄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도 어쩌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나라, 일본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어요. 출국 전날, 어머니는 손수 만든 벤토 도시락 상자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하나, 너희 안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 언젠가 그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날 거야.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첫 수업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봄바람이 벚꽃 향기를 실어오는 도쿄의 3월이었습니다. 모리타 교수님의 일본 문화 수업이었어요. 나무로 된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는 전통적인 강의실에서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학생들이었고 교환학생들도 보였죠. 자기소개 시간,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연습한 일본어 자기소개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복습했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하나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모리타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리, 그건 한국 성씨 아닌가? 그런데 발음은 전혀 아시아인 같지 않네.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귀까지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과 일본 출신입니다. 모리타 교수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일본어나 한국어는 할 줄 모르겠네. 절반의 정체성만 가진 사람이구나. 그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절반? 저는 절반의 사람인가요?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리에 앉으며 손바닥에 손톱을 파고들게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게 천장만 바라보았죠. 수업 내내 교수님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반의 정체성이라는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한국인도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것 같은 얼굴이었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했어요.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을까 생각하며 불안하게 화면만 넘기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K-팝 영상이 추천되었습니다. 음악은 관심 없었지만 자막에 나타난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그라미, 직선, 점으로 이루어진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형태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검색했어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했다는 사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글자를 만든다는 원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조심스럽게 따라 써보았죠. 제가 처음으로 쓴 한글이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느낌이 마치 몸에 익은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죠.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글자 같았습니다. 더 많은 글자를 써보고 싶어졌어요.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새 한글 자음과 모음을 찾아보았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창제 원리에 놀랐습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죠. 영어를 배우는데 몇 년이 아름다운 글자는 하룻밤 만에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가르치려 했는데 제가 거부했던 건 아닐까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던 모습, 제가 그것을 밀어내고 영어책을 달라고 떼쓰던 모습,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내 피 속에는 한국이 흐르는데 왜 이 글자들이 이토록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질까? 그날부터 매일 아침 한글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모리타 교수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반의 정체성, 어쩌면 나머지 절반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주말 기숙사 방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대학 입학 선물로 받았지만 바쁜 일상에 잊고 있었죠. 진한 호두나무 3개 상자였어요. 표면에는 섬세한 나무 결이 보였고 금속 잠금 장치는 약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탓인지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부는 붉은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표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가죽이 오래되어 갈라진 부분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었던 흔적이 보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한글로 가득 찬 페이지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글이었어요. 하지만 읽을 수 없었죠. 몇몇 단어는 최근에 배운 한글 덕분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문장의 의미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작은 스케치도 있었습니다. 산의 풍경, 작은 시골 마을, 제 어린 시절 모습으로 보이는 그림들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려 했지만 어린 저는 영어만 고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8살 때쯤 아버지가 한글 카드를 만들어 매일 아침 함께 공부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처럼 되고 싶어서 거부했죠. 나는 미국인이에요. 아빠, 한국어 같은 거 배우기 싫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에 스쳐간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일기장이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무겁게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의 삶, 그의 생각들이 이 종이 위에 있는데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한글 문장을 따라가며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희미했죠.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들리는 소리처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창문을 통해 비 내리는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문법책, 단어장, 회화 연습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저장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갈증을 느껴온 사람이 물을 발견한 것처럼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음과 모음을 연습했어요. 피곤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 글자를 쓸 때마다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기숙사 옆방에 사는 하루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일본 소년이었죠. 항상 혼자 다니고 수업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하루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루, 괜찮아?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 하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내일까지 책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난 읽을 수 없어. 호기심이 생겼어요. 우연히 하루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하루가 책을 보며 좌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책장은 펼쳐져 있었지만 하루의 눈은 한 곳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단어를 따라가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하루?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난독증이 있어. 글자가 춤을 춰. 아무리 노력해도 읽을 수 없어. 하루의 목소리에 담긴 좌절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제 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지 못했던 그 무력감과 비슷했어요. 글자를 앞에 두고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답답함을 하루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다른 글자는 어떨까? 한글을 한번 배워볼래? 하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 한국어 글자 말이야?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라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태가 발음 기관을 본떴어. 어쩌면 내 뇌가 다르게 반응할지도 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는 동의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을 테니까요. 매일 밤 1시간씩 제가 배운 한글을 하루에게 가르쳤습니다. 기숙사 공용 주방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종이와 색연필로 한글을 설명했어요. 자음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무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고 말해주었죠. 신기하게도 하루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에 쉽게 적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그에게는 퍼즐 맞추기 같았죠.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와 달리 한글은 각 글자의 발음이 그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하루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아, 하루가 말했어요.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 우리는 단순한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나, 너, 가, 오와 같은 짧은 단어들이었어요. 하루는 일본어 단어를 한글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하루로 쓰는 연습을 했죠. 신기하게도 하루는 한글로 쓴 일본어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글자가 더 이상 춤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툴지만 또렷하게 쓰인 한글이 있었어요. 엄마, 하루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하나, 이건 마법 같아. 다른 글자들과 달리 한글은 내 눈앞에서 도망가지 않아. 그 순간 하루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글자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였어요. 하루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단순한 문자가 하루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처럼 저에게도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죠. 아직 모든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몇몇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향, 그리움, 딸. 어쩌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DNA처럼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정체성의 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글자가 날 깨우고 있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일깨우고 있어.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귀에 속삭이던 한국어 자장가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멜로디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와의 한글 공부는 곧 소문이 났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하나둘씩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시다가 우리의 공부 모임을 엿보다가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아키라도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제 방은 매일 밤 히든 코리안 레터스라는 비공식 스터디 그룹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 그리고 곧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글에 매료되었어요. 요시다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유사성에 흥미를 느꼈고 아키라는 케이팝 가사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 했죠. 미국인 교환학생 사라는 한글의 수학적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스터디 멤버들이 수업 필기를 한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필기하니까 집중이 더 잘 돼. 그리고 시간도 절반밖에 안 걸려. 요시다가 말했어요. 실제로 한글은 빠르게 쓰기에 효율적이었고 스터디 멤버들의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혁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모리타 교수님이 제 필기를 발견했을 때 교수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일본 대학에서 한국 문자를 쓴다고? 모리타 교수님은 제 노트를 교실 바닥에 던졌어요. 교수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문이 들렸고 이건 문자 반란이다라는 모리타 교수님의 발언이 캠퍼스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생처에서 호출장을 받았어요. 정학 위기였습니다. 하나 씨, 당신이 불법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이것이 사실인가? 학장님이 물었어요. 불법이라니요? 저희는 그저 한글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학칙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학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공식적인 규정 위반은 없지만 일부 교수들이 이것을 일본 교육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소. 그날 밤 히든 코리안 레터스 멤버들이 제 방에 모였어요. 계속할 거야? 아키라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네, 계속할 겁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문자를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일인가요? 우리는 조용한 봉기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캠퍼스 게시판에 한글 학습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죠. 온라인 학생 포럼에도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저항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쿄 일간지 첫 페이지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한글 세뇌 파문, 미국인 유학생, 일본 대학생들에게 한국 문자 강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본 학생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묘사했죠. 창밖을 내다보니 기숙사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LA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
대체 무슨 일이니?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너 진짜 한국 쪽으로 간 거니? 일본계인 어머니에게 이 상황은 더욱 복잡했을 거예요. 엄마, 전 그저 한글을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정치적인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SNS 실명과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익명의 계정들이 저를 일본 문화 침략자라고 부르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기숙사 관리인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주일 안에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메일 계정은 해킹되었고 개인 메시지들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어요. 캠퍼스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누군가 문을 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이 모든 게 단지 글자를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문자가 이토록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하다면 그 안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글과 함께 아버지의 일기장 사진을 올렸어요. 다음날 아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글에 수천 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어요. 해시태그 샵레르세얼나펄레디 되었습니다. 언론의 폭풍이 조금 잦아든 후 저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달간의 한글 학습으로 이제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 페이지의 문장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북에서 왔다. 너는 자유 속에서도 우리의 말을 잊지 말아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에서 항상 서울 근처라고만 들었던 기억이 있었죠.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1980년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다. 추위와 굶주림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우리말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왜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려 했는지, 왜 그토록 간절히 제가 문화적 뿌리를 알기를 원했는지.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숨겨진 삶, 그리고 일본에서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 오사카의 작은 식당에서 그녀를 만났다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내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의 피는 기억한다. 글자 속에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혼이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일기장이었고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정체성이자 제 뿌리였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한글을 배우게 된 여정과 그것이 어떻게 제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특히 히든 코리안 레터스 멤버들의 인터뷰 부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난독증을 극복한 이야기, 요시다의 성적 향상 경험, 아키라의 소통 이야기까지. 해시태그 샵레르스젠줄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어요. 도쿄 대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 학습을 지지합니다. 하나 리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조사할 것입니다. 모리타 교수님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기숙사에서는 다시 방을 제공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글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독증 환자들, 뇌졸중 후 언어 재활 중인 사람들, 다양한 인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한글 학습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는 증언이었죠. 제 방에는 매일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언어적 호기심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배운 단어들을 하나씩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내 피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도쿄 대학 측의 공식 허가를 받아 한글 학습 클럽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더 이상 히든이 아닌 당당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거죠. 우리는 대학 축제 기간에 맞춰 시부야 광장에서 한글 발표회를 열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의 반대 시위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하루의 어머니 미츠코 씨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 씨, 당신은 내 아들에게 기적을 선물했어요. 미츠코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루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나요? 발표회 당일 시부야 광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일본 대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몇몇 유명 언어학자들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을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국적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과 일본의 피가 섞여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제 여정을 나누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한글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자아에 대해, 그리고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하루가 무대에 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입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마법 같아요. 제 눈앞에서 춤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루의 발표가 끝나자 미츠코 씨가 무대로 뛰어올라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오열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노인들의 반응이 감동적이었어요. 손주와 대화할 수 있게 됐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난독증이 있어서 대화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 발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CNN, BBC 등 해외 언론도 이 행사를 보도했어요. 문자 혁명 일본에서 일어난 작고 조용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언어적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일본어로 말씀하셨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제일교포입니다. 7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우리 글을 잊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 덕분에 다시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 제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부야 발표회 이후 하루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전국 장문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글로 먼저 초고를 쓴 다음 이를 일본어로 옮기는 방식으로 준비했죠. 대회 당일 하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저는 두 개의 문자 시스템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지만 읽을 수 없었던 글자, 다른 하나는 제가 우연히 만났지만 저를 자유롭게 해준 글자입니다. 하루의 발표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난독증을 가진 학생의 관점에서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죠. 결과 발표 시간, 하루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에서 그가 외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나는 책을 읽어요. 나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하루의 성공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가족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사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특히 아버지와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기호로만 보였던 글자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읽혔어요. 대한식당, 서울마켓, 한국서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저를 자주 데려갔던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그저 이국적인 풍경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이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기 위해 화상통화로 어머니에게 위치를 물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 LA의 작은 공동묘지에 아버지가 잠들어 계셨어요. 일본에서 돌아가면 아버지의 묘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교환학기가 끝나고 LA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바로 아버지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글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의 뿌리를 찾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북에서 왔지만 너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글자를 기억해다오. 그 안에 우리의 혼이 있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아빠의 마음을, 아빠의 이야기를, 아빠의 그리움을 읽을 수 있어요. 묘지를 나서며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거리를 다시 걸으며 이번에는 모든 간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각 글자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LA로 돌아온 후 대학원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법을 활용한 난독증 교육 플랫폼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했죠.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어떻게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하루와 영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경험을 교육 방법에 반영했어요. 놀랍게도 하루는 이제 일본 전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일본 교육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나,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 하루가 어느 날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한글 보조 문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해.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한글이 국경을 넘어 소통과 포용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플랫폼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곧 다양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되었어요. 한글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정식 교육 스타트업을 설립했죠. 어느 날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리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글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따라 썼어요. 1시간의 수업 동안 아이들은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 사람인가요? 엄마가 한국에서 왔거든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부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이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순간을 꿈꾸셨을까요? 자신의 딸이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의 문자를 가르치는 모습을? 교육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많은 교육자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초등학교 교실에 섰을 때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장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문장을 배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이름은 하나입니다. 아이 문장을 따라 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체성이자 기억이자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적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하나입니다. 저는 한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